야, 알바. 저 할망구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했지. 삼각김밥 하나 사면서 냄새 피우는 거. 이거 영업 방해라고. 편의점 사장님은 1,000원짜리 지폐를 쥔 할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폐기 직전인 김밥 하나를 몰래 건네려는 제 손목까지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자꾸 뭘 퍼주니까 꼬이는 거라고. 가게 망하게 할 작정이냐고요. 사장님은 할머니가 떨어뜨린 100원짜리 동전을 구두발로 툭 차버리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몰랐습니다. 본인이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가 사장님의 가게는 물론 그 잘난 인생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릴 폭탄이 될 줄은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CCTV로 감시하던 악덕 편의점 사장이 결국 본사 감사팀과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게 된 그날 밤의 사연.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편의점은 거대한 냉장고 같습니다. 윙윙거리는 쇼케이스 모터 소리, 창백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밖에서 스며들어오는 축축한 새벽 공기까지 저는 이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19살 알바생 이서은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저씨가 계산대에 컵라면을 툭 던지며 안 졸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입꼬리만 올려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능 특강 문제집을 베개 삼아 쪽잠을 자고 밤에는 이곳에서 취객들의 주정을 받아내며 시급 9,860원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빠는 허리 디스크로 누워 계시고 엄마는 식당 설거지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버티지 않으면 우리 집 전기세와 월세는 구멍이 납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딩동하고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젖은 박스 냄새, 오래된 옷장 냄새, 그리고 희미한 파스 냄새.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조그만 할머니 한 분이 쭈뼛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고 손에는 꼬질꼬질한 동전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학생이었고 그분은 저에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매대를 한 바퀴 도는 척하다가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 그곳엔 제가 매직으로 30% 할인이라고 써붙인 삼각김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 위로 삼각김밥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전주 비빔맛. 제일 인기가 없어서 항상 남는 것이었죠. 이거 계산해줘. 할머니는 동전 지갑을 열어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검은 때가 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짤랑짤랑 동전 세는 소리가 적막한 편의점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술 취한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100원짜리들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할머니가 허둥지둥 바닥을 기며 동전을 주부려 했습니다. 손이 둔해서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계산대 밖으로 뛰어나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시라고, 제가 주울 테니까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사장님이 튀어나왔습니다. 점주, 50대 중반의 남자로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는 불만 가득한 욕설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고 정리를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또 저 할망구네. 야, 서은아. 내가 말했지? 저런 사람들 자꾸 받아주면 가게 물 흐린다고. 사장님은 손님들 보는 앞인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동전을 놓치셔서 그렇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하나를 구두코로 툭 찼습니다. 동전은 매대 밑 구석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에요. 돈 없으면 오지를 말던가 왜 자꾸 와서 남의 장사를 망쳐요? 냄새나게. 할머니는 굽은 등을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미안하다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할머니 돈 내고 사드시는 손님이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뭐, 손님? 야,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사면서 30분씩 죽치고 있는 게 손님이야? 전기세도 안 나와. 너 내가 월급 주니까 아주 기어오른다? 사장님은 삿대질을 해대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하라고, 자기가 갈 테니까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위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원짜리 몇 개를 올려놓고는 삼각김밥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씩씩거리며 카운터로 돌아와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저 할망구 혹시 훔쳐간 거 없는지 잘 보라며 요즘 노인네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는 그런 분 아니라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그리고 너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 찍고 저 할매 주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그거 횡령이야, 횡령.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폐기 상품은 어차피 버리는 음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갈 바에야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게 뭐가 나쁜가요? 하지만 사장님에게 편의점 음식은 돈 아니면 쓰레기일 뿐 나눔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유통기한이 30분 남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창고에 들어간 사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골목 어귀 쪽으로 사라지셨죠. 저는 우산을 쓰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에는 재개발을 앞둔 낡은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흉물스럽게 적힌 건물. 할머니는 그곳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영감. 이거 먹어. 오늘 거는 비빔밥 맛이야. 맵지 않고 맛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좁은 단칸방, 곰팡이가 핀 벽지. 그곳에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거동을 못해 누워있는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온 그 소중한 삼각김밥을 뜯어 숟가락으로 으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먹었느냐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아까 편의점 아가씨가 챙겨준 빵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빵을 드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배고픔을 참으며 단 하나뿐인 김밥을 남편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지켜낸 그 1,000원짜리 김밥이 할머니에게는 남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한 영업 방해꾼, 도둑 의심 노인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가장 위대한 보호자였다는 걸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몰래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할머니를 돕기로요. 할머니가 오시면 저는 바코드를 찍는 척하며 폐기 직전의 도시락을 검은 봉투 맨 밑에 깔아드렸습니다. 1+1 행사 상품이라며 음료수를 쥐어드리기도 했죠. 본사에서 시식용으로 나온 거라며 꼭 드셔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 눈빛을 보시고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제 손등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학생, 너는 참 귀한 애다. 세상이 험해도 너 같은 꽃이 피는구나. 저는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저는 하나도 안 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늙은이 눈은 못 속인다며 저는 복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꼭 기죽지 말고 살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된 새벽 알바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평화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어느 날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은 저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CCTV 화면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할머니 봉투에 도시락을 슬쩍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계산도 안 된 도시락이 왜 저기로 들어가? 너 이거 절도야. 공금 횡령이라고. 저는 어차피 10분 뒤면 폐기 찍어야 하는 거였다고 버리는 거 드린 게 뭐가 나쁘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버리는 것도 자기 재산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거 다 물어내라고 월급에서 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로 나가 포스기 옆에 A4 용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굵은 매직으로 쓴 경고문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출입 금지, 발견 즉시 경찰 신고함.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하잖아요. 할머니가 뭘 훔친 것도 아닌데요. 저는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시끄럽다며 자기 가게니까 손님 가려받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저 할망구랑 쑥덕거리면 그땐 저도 경찰서 구경할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사장님은 잔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걸 즐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오셨습니다. 문 앞에 붙은 경고문을 보시곤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창 밖에서 서성거리셨습니다. 비를 맞으며 편의점 안을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셨습니다. 제가 뛰쳐나가려 했지만 사장님이 카운터에 버티고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결국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축 처진 그 어깨가 빗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지만 편의점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끼니를 걸으시진 않을까?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삼각김밥 코너를 정리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전주비빔 맛을 집어드시던 그 떨리는 손, 동전을 세시던 그 구분 등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통기한 임박 코너에 전주비빔 김밥을 일부러 많이 진열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시면 드시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새벽 2시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유리창에 번쩍번쩍 반사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이 마치 쫓기는 쥐 같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비닐봉지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대에 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 고시원에 사는 김복자 할머니 아십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다고, 저희 가게 단골이신데 왜 그러시느냐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고시원 철거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계셨는데 발견이 너무 늦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산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영양실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병든 할아버지를 먹이시느라 당신은 며칠을 굶으셨던 겁니다. 경찰관이 비닐봉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이 편의점 영수증들이 뭉치로 나왔다며 확인차 들렀다고 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저희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삼각김밥 1,000원, 날짜만 다른 같은 품목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가씨 서은이, 이름을 알았다. 참 고운 이름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성함도 몰랐는데 할머니는 제 이름표를 보시고 그걸 메모까지 해두셨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편의점 알바의 이름을 그 작은 글씨로 소중하게 적어두셨던 겁니다. 사장님은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런 노인네들은 객사하기 십상이라니까. 괜히 우리 가게 엮일 뻔했네. 저는 사장님을 노려봤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안도라니요. 경찰관이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나 특이사항이 있었느냐고요. 사장님은 팔짱을 끼고 건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건 팔고 돈 받은 거밖에 없다고요. 며칠 전에 오지 말라고 쫓아내긴 했는데 워낙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싫어해서 그랬다고요. 그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영업 방침인데 어쩌겠느냐고요. 경찰관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장님은 경찰차가 떠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그 냄새나는 꼴 안 봐도 되겠네. 서은아, 너도 이제 신경 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장사해야지. 저는 계산대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 사람 때문에 밥줄이 끊겨서 굶어 돌아가신 겁니다. 병든 할아버지를 먹이려고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사러 오셨는데 저 사람이 문 앞에 경고문을 붙여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오지 못하고 빗속에서 서성거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굶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죄책감 하나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 지역 매니저님의 번호였습니다. 사장님은 싹싹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다며 매출이 요즘 좀 주춤하긴 한데 알바 교육 다시 시키겠다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팀이 지금 온다는 말에 뭐라고 되물으며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감사팀이 뜨느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사장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지금 오고 있다며 갑자기 중대 윤리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며 저한테 혹시 뭐 찔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 3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중년 남자 한 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본사 팀장이 사장님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본사 윤리경영팀장이라며 잠시 포스기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매출을 속였어. 재고를 빵꾸 냈어? 사장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들은 능숙하게 사장님을 계산대 밖으로 밀어내고 컴퓨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낯선 중년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낡은 수첩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김복자 어르신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사장님과 저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변호사가 어디 있냐고. 사장님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 그 거지 할망구가 무슨 변호사를 써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변호사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김복자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분과 함께 이 지역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요. IMF 때 부도가 나서 모든 걸 잃고 남편분의 병원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셨지만 사실 숨겨진 유산이 있었다고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산이라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옛날에 사두었던 지방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약 20억 원이 나왔다고요. 어르신은 그 돈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전액을 결식아동 및 취약계층 급식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20억. 그 할머니가 20억 자산가였다니.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시면서 동전을 떨며 세시던 그 할머니가요. 사장님의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삼각김밥이나 주워 먹고 다녔어? 돈도 많으면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근검 전략이 몸에 배신 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삶의 낙이셨다고요. 20억이 생겼지만 자신은 여전히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면서 그 돈을 오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도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사장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매일 쓰신 일기장입니다. 여기엔 이 편의점에서 겪었던 모든 일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첩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12월 8일. 점주가 나를 벌레 보듯 한다. 동전 줍는데 발로 찼다. 서럽다. 12월 10일. 비 오는 날. 점주가 소금을 뿌리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배가 고픈데 갈 곳이 없다. 12월 13일. 점주가 내 사진을 찍어 벽에 붙였다. 도둑 할망구라고. 나는 훔친 적이 없는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사장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 예민해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오해가 아니라며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12월 16일. 오늘은 편의점에 못 갔다. 문 앞에 나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는 도둑이 아닌데. 영감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김밥을 못 사왔다. 어쩌면 좋을까? 12월 17일. 영감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 내일은 꼭 뭔가를 구해와야 할 텐데. 변호사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그 다음 날짜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고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남편에게 밥을 해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할머니는 굶주린 채 쓰러지셨던 겁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유언장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유산 20억 중 일부는 나를 짐승 취급했던 그 가게 주인이 벌을 받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나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편의점 아가씨 서은이에게 주고 싶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한테 유산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당신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고 유통기한 지난 거라며 몰래 음료를 주머니에 넣어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러주며 눈을 맞춰줬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어린 아가씨만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줬다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인사하고 계산해드리고 어른한테는 존댓말 쓰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그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게 귀한 대접이 될 정도로 할머니는 세상에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셨던 걸까요? 본사 팀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복자 어르신은 우리 편의점 본사의 명예 기부자로 선정될 예정이었다고요. 2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본사의 취약계층 급식 지원 사업에 기부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점주가 고객을 학대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유언장을 통해 확인되었다고요. 이는 가맹계약 제14조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계약 해지 사유라고요. 사장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요? 안 돼요. 나 이거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 다 빚내서 한 건데 쫓겨나면 나 죽어요. 사장님이 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저는 점주님을 모욕죄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CCTV, 일기장, 그리고 여기 증인도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그 뻔뻔한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겁에 질린 쥐새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위협하고 월급에서 깐다며 협박하고 할머니를 쫓아내라고 윽박지르던 그 눈빛이 이제는 저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스기 화면에 빨간색 팝업창이 떴습니다. 본사 긴급 공지 해당 점포 가맹 계약 즉시 해지 통보. 전산 시스템 차단. 띠리릭 소리와 함께 계산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쿵 하고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은아, 학생, 내가 말 좀 잘해줘라, 응? 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장사 좀 잘해보려고. 우리 애들도 대학 가야 하는데. 나 이거 망하면 진짜 한강 가야 돼. 사장님은 제 발등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그 할머니 제사상이라도 차려드릴게. 그러니까 제발 계약해지마는. 50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 참으로 기괴하고 비참했습니다. 고작 삼각김밥 하나 나누는 것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밥그릇이 깨지게 생기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밥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은 가진 걸 지키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마음이 없는 게 가난일까요? 저는 사장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해도 저는 귀한 사람이라고요. 본사 직원들이 사장님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사장님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여기 사장이야. 안 돼, 안 돼. 사장님이 끌려나간 자리에 신발 자국과 눈물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편의점에 저와 변호사님,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수첩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흔적, 군데군데 번진 자국은 눈물이 떨어진 흔적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작은 수첩에 매일매일의 서러움을 적으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억울함을 이 수첩만이 들어주셨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텅 빈 편의점에서 꺼진 불빛 아래에서 혼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가난했던 노인의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김복자 할머니의 빈손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후원했던 보육원 아이들이 보낸 조와 본사에서 보낸 근조 화환,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들이 놓고 간 국화꽃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쭈뼛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젊은 시절 고운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고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이 없는데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름도 몰랐다고,
맨날 그냥 할머니라고만 불렀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흰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고시원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셨습니다. 아가씨가 편의점 아가씨지? 복자 언니가 맨날 얘기했어. 세상에 천사 같은 아가씨가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느냐고요.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폐지 팔아서 생긴 푼돈을 모아 동네 독거노인들 반찬값을 대신 내주곤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식당 주인한테 돈을 맡겨두고는 저 할머니가 오면 이걸로 계산해 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삼각김밥 하나로 버텼어. 그것도 할인된 거. 그게 복자 언니야.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입에 들어갈 밥보다 남의 입에 들어갈 밥을 더 걱정하셨던 겁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 아끼면서 남몰래 수만 원씩 베푸셨던 겁니다. 조문객 중에는 보육원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자 어르신이 우리 보육원에 10년 넘게 후원해 주셨어요. 매달 3만 원씩.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매달 3만 원. 1,000원짜리 김밥 30개 값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삼각김밥 30개를 굶으시면서 그 돈을 아이들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원장님은 할머니가 보육원에 오실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생일까지 기억하셔서 생일인 아이한테는 꼭 사탕 하나씩 쥐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 생일은 아무도 몰랐어요. 챙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장님은 그 말을 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생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숨기셨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제 옆에 다가와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억의 대부분은 재단에 기부되었지만 저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서은아, 비 오는 날 씌워준 우산, 유통기한 지났다고. 몰래 주머니에 넣어준 커피,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따뜻한 눈빛. 늙은이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너는 공부가 하고 싶다고 했지? 돈 때문에 꿈 포기하지 마라.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있어서 참 따뜻했다. 부디 기죽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 저를 이렇게나 아껴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할머니가 계시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살뜰히 챙기시던 할아버지, 삼각김밥 하나를 으깨어 먹여드리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 장례식 다음 날
잠든 듯이 눈을 감으셨다고요. 영감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 할멈이 부른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평생을 함께 사시다가 죽음도 며칠 차이로 함께 맞이하신 겁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만 바라보며 사셨던 두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밥 걱정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라고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 편의점 아가씨에게 우리 할멈 잘 대해줘서 고맙소. 이건 김밥값이요. 언젠가 할멈이 못 낸 거 있으면 이걸로 갚아주시오. 2,000원.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병들어 누워 계시면서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으셨을 텐데 그 2,000원을 꼬깃꼬깃 모아두셨던 겁니다. 혹시 할머니가 김밥값을 못 냈을까봐, 남에게 빚지고 가실까봐 저는 그 2,000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2,000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2,000원이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뒤 편의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악독했던 점주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게는 본사 직영점으로 바뀌었고 취약계층 급식 지원 시범 매장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노인과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 된 겁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새 매장 한쪽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매장은 김복자 어르신의 뜻을 기려 운영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모아 동네 독거노인분들에게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봉사를 나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시락 5개를 가방에 넣고 동네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꼭 복자 할머니를 닮은 분이셨습니다. 낡은 꽃무늬 옷, 거친 손,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까지. 저는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식사하시라고요. 맛있는 거라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멀뚱멀뚱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가, 이거 공짜야? 네, 공짜예요.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고 요즘 밥 먹기가 힘들었는데 고맙다고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복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도 이랬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하지만 따뜻한 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이구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거구나. 저는 걸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 혼자 시작한 작은 봉사였지만 점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합류했고 SNS를 보고 연락해온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복자 도시락이라고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주 5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작은 단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한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덜덜 떨고 있는 뒷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예전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소송으로 집도 절도 다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얼굴은 때가 끼어 검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린 듯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웅크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나쁜 짓 안 했어요. 잔뜩 겁에 질린 눈빛. 예전에 할머니를 쫓아낼 때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는 김밥을 사셨을 겁니다. 굶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셨을지 모릅니다. 미워해야 했습니다. 이를 갈며 복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덜덜 떠는 저 모습을 보니 연민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수에게도 밥을 주셨을 겁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한 사람에게도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김밥을 건네셨을 겁니다. 그게 할머니였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봉사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팩이 아니에요. 새 거예요. 사장님은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김밥과 커피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허겁지겁 김밥을 집어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아가씨. 그 비굴한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랬을 겁니다. 동전을 떨며 세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을 겁니다. 복 받을 거라고 하셨을 겁니다. 사장님은 그 말을 비웃었지만 지금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하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1,000원짜리 지폐의 무게를 무시한 대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은 눈밭에 쪼그려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이 2년 전 고시원에서 할아버지에게 김밥을 먹이시던 할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모습이 되는구나. 사람은 결국 다 같은 거구나. 눈이 소복이 쌓이는 밤거리.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김밥 하나 줬어요. 잘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제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볼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역시 귀한 아이라고, 복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악연은 끝나도 인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진심을 담으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편의점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제가 할머니한테 김밥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할인 안 된 거, 따뜻한 거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쥐고 떨던 그 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손이 있지 않을까요? 무시하면 보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면 비로소 보이는 손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20억이 아니었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는 그 한마디, 너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따뜻한 눈빛,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할머니가 계시다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